우리 교재가 66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에 있는, 집행 개시죠. 이제까지 집행 권한을 얻어서, 집행을 받는 단계까지 갔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집행 개시 달처죠. 여기서 집행 개시란 말은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되는 이제, 집행 3단계, 압류를 해서, 현금화해서, 배당까지 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압류 신청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집행 개시할 때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하냐, 이제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집행 개시, 즉, 경매 신청을 하거나 압류 신청에, 장애가 되는 것은 뭐가 되는 것이냐,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먼저, 집행 개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39조라는 조문에 의해서 또 40조라는 조문에서 30조, 39, 40, 41조에 의해서 집행 개시 요건이 이제 드러나는데요. 우리가 66페이지에 지금 왼쪽에 보다시피 일단은 먼저 그 판결문 정본을 가져가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나번처럼 집행 권한에 송달이 됐냐 또 당사자가 있느냐 것이죠. 당연히 그 당사자의 표시가 있을 것이고요. 집행 권한의 송달은 이제 통상적으로 판결문이 이제 피고한테 송달됐느냐 이제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송달 증명서를 우리가 첨부하는 것이 바로 그 송달에 대해 집행 개시의 요건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이제 우리가 답은 집행문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그 집행문 자체를 송달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두 가지, 조건 집행문이라든지, 승계 집행문 같은 경우는, 상대방한테, 채무자한테 이, 송달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집행문과, 승계 집행문에 대한 송달 증명 신청이 또 있어야 되고요. 물론 이제, 라번처럼, 이행기가 도래해야 되죠. 따라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제 경매 신청을 각하하게 되겠죠. 다만 이제, 그 라번은, 그 오른쪽에 보듯이, 확정 기한의 도래 전에 착수한 집행은 절차법상 위법하지만은, 그런 것이 이신청이나 항고를 해서 원래 취소해야 되는데, 이러는 사이에 기한이 도래하면요, 결국에는 그러한 신청은 하자를 치유한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송달 증명의 표시, 또 조건 승계 집행문에 대한 부여 송달 증명 신청, 또 이행기의 도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또 있습니까? 마번에 담보 제공 증명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은 앞서서 쭉 봐왔던 것인데요. 그 예를 보듯이 그 담보 제공 조건으로 가집행을 선고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집행을 개시할 때 그 담보 제공 증명서를 제출을 한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 흠결에 대한 효력으로서, 판례가 있는데요. 그 담보 제공 없이, 이런 그 담보 제공 없이 한 집행은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되지만, 우리가 담보는 제공했는데, 어떤 경우는요, 이 담보 제공 증명서 등본을 이제 송달을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무효는 아니고, 나중에라도 송달되면, 하자가 치유하겠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다시 한번 당사자의 표시, 또 집행원의 송달, 또 조건 승계 집행문에 대한 송달, 또 이행기의 도래, 또 담보 제공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번이 그 유명한 반대급부 이행이죠. 그래서 주로 동시행이 있었을 때는 반대급부 증명을 이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본래 채무권, 우리가 본래 채무권에 대해서 집행할 수 없을 때 그 집행관이 집행을 해보니까 본래 채무권이 그 집행할 수 없어요. 어떤 그런 걸 증명했을 때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당사자, 집행권원, 집행문, 또 이행일시의 도래, 담보제공 증명, 반대급부 이행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공부할 때 이걸 앞서 따가지고요. 당권문, 당사자, 당권문, 이담, 반불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표시, 집행원의 송달, 또 당권문, 조건 승인 집행문의 송달, 이담, 이행기의 도래, 담보 제공,
대한 제출, 반대급부, 반불 또는 집행불능 이렇게 적혀있죠. 이러한 이제 몇 개입니까? 한 7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른쪽에는 기출문제 보시면요. 일단,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확정기한, 이 확정기한의 기한도래, 이것은, 집행 개시할 때 심사합니다. 다만 이제, 거기, 불확정기한의 도래는, 뭡니까? 그건 집행문 단계에서시기 때문에, 요게 틀린 문제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 동시행 중에서, 우리가 원래 동시행, 그러면 이제, 집행 개시 요건이지만, 우리가 의사표시에 대한 동시행은 뭐예요? 그건 집행문 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거기서 홍남 2번처럼, 똑같은 동시행 문제라도, 동시행이, 반대급부에 대한 동시행이, 의사표시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집행 개시 요건이다. 집행 개시할 때, 심사합니다. 그런 표현은 틀렸습니다. 그건, 집행문을 받을 때, 의사표시에 대한 집행할 때, 집행문에 대한 요건이 됩니다. 자, 2번. 따라서 이런 그 집행에 대한 개시 요건이라는 것은, 집행기관이 현실적으로, 집행을 개시할 때, 그 존재와 부존재가 요구되는 각종의 요건입니다. 따라서, 이건 이제, 집행 신청하게 되면은, 집행기관이 조사를 해야 되는 요건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까 봤듯이, 그 판결문에 집행 당사자의 표시가 있느냐, 또 집행원은 송달이 있느냐라는 요건 외에도, 특별 요건으로서, 우리가 승계 집행문들에 대한 송달 지명 신청했느냐, 또, 이행기가 도래했느냐, 40조에 따라서, 또, 담보 제공 증명서가 필요할 때는 담보 제공 증명서를 제출했느냐, 또, 반대급부 이행을 제공했느냐, 또, 집행문을 제공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집행 개시의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하나씩 보시면요, 집행 당사자의 표시가 있어야 되죠. 따라서, 집행원원에 붙어 있는 집행문뿐만 아니라, 집행문에도, 당사자의 표시가 없으면 당연히 집행을 개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집행원원의 송달. 집행원원의 송달은 이제 우리가, 그 동그라미 1번에 보듯이 송달을 해야 되는 것은요, 이제 처음에 원고 피고가 이제 서로 뭐죠? 재판이 끝나면 그 판결문을 송달을 받습니다. 따라서, 송달하는 자체는 이제 집행 권한이고요. 뭐 집행문이 붙어 있는, 즉, 집행력이 있는 정보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판결을 받거나, 화유서 받거나, 일락조사 같은 것들을, 채무자에게 송달을 해야 됩니다. 그죠? 따라서, 실상은, 판결이 끝나거나, 그러면 이제 판결 정본, 또 증민용 같은 경우는, 증민용 정본, 각종 이런 요소 같은 것들을, 법원을 통해서, 직권으로, 법원 사무관이 이제, 그 원피고에게 이제 송달을 해준단 말이에요. 따라서, 실제는 송달에 대한 것들은 필요 없고요. 실제는 송달을 했느냐라는 그 송달 증명서를 이제 신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집행문 부여 신청, 송달 신청, 그 확정 증명 신청이 뭐 한 장에 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3번에 공정증서에 대해서 좀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공정증서도 물론 송달을 해야 되지만, 이제 실상은, 보통 공증사무실에서, 채권자, 채무자가 같이 가서, 공증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실무에, 보세요. 그 3번에, 가운데, 실무상은 그 공증을 받을 때, 채권자, 채무자에게 그 공정증서 정본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공정증서에 의한 경우에는 별도로 송달 증명 없이 경매 신청을 해서 따라서 경매 개시 결정에 가서 받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기, 일단 집행할 집행원은 채무자에게 이제 물론 이제 통상은 집행 개시와 할 수도 있고요. 집행 개시 전에 보통 집행하기 전에 송달이 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집행 개시와 동시에 송달하기도 합니다. 그죠? 이렇게 집행 개시와 그 동시에 송달되는 경우는 주로 이제 집행관을 통해서 하는 집행일 경우에 집행관이 가져가서 바로 주면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겠죠. 반면에 법원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주로 경매 신청이라든지 압류 추심 같은 경우가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당연히 뭐죠?
판결문이 이미 송달된 다음에 추심을 하거나 또 경매 신청하기 때문에 동시 송달이라는 그 의미는 있을 수 없고요. 언제나 법원에 의한 경우에는 집행 개시 전에 송달이 됐을 거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송달은 사실 이제 우리가 우편에 의해서 송달을 해주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집행관이 직접 송달을 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송달 증명서라는 걸 신청을 해서 교부를 받아서 그걸 경매 신청할 때 내거나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 이제 그 문제 보시면 우리가 송달 증명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행문 부여나 확정 증명에 나가서 송달 증명은 필요합니다. 다만 그 송달 증명이 필요 없는 거가 이제 보통 두 개를 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급 명령하고요. 우리가 그 확정된 이행 권고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송달 일자하고 확정 일자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증명이 필요 없고요. 그 결정문 앞에 송달 날짜하고 확정 일자가 이미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이 두 가지 경우는 다시 한번 확정된 지급 명령과 확정된 이행 공고 같은 경우는 송달 증명이 필요 없다라고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러면 이제 마번에 이런 그 집행 권한을 송달하지 않고 어떻게 송달하지 않고 피고가 모르게 그죠? 판결문에 대한 것도 받지 않고 할 수 있느냐? 또 그렇게 송달을 하지 않고 한 집행행위가 무효냐, 취소냐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는 무효설도 있고요, 취소설도 있는 두 가지 판례가 다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바번에 우리가 그 이런 송달이 필요 없는 거에 대해서는 보통 비송사건 배울 때 검사가 집행하는 것 같다든지 또 가압류 가처분 집행 같은 것도 송달을 안 해주죠. 비밀리하니까. 벌금에 대한 것들, 과태료에 대한 검사의 이런 집행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송달이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자 이번에 우리가 그 이제 집행문에 대한 집행문에 대해서 등본을 보내주거나 해서 그런 거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보시면요, 제 오른쪽에 6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통상 집행을 할 때는 보통 이제 판결문이 보통 피고한테 가죠. 그래서 일단 패소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원피고한테 집행권원의 송달을 합니다. 따라서 집행문 자체는 집행을 할 때 채권자가 그 집행권원에다가 그때 집행문을 받아서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문을 송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조문은 이런 말을 합니다. 39조 2항에 그 집행이 집행권원의 취지에 따라서 채권자가 증명한 사실의 메인때, 여기서 채권자가 증명한 사실은 뭘까요? 우리가 조건 성취 같은 거 할 때 그 조건 성취를 증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채권자가 증명한 사실의 메인때, 즉 조건 성취 집행문일 때 그때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채권자의 승계인 또는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문을 줄 때 그때 우리는 집행하기 전에 또는 동시에라도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뭐를요? 그런 그 조건 승계 집행에 대한 사실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송달해야 된다.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조건 성취 집행문에 대해는 39조 2항 3항에 그 증명서의 등본과 집행문 등본을 보내라. 것이고요. 그리고 승계 집행문은 승계했다는 사실 증명서 등본을 신청을 해서 송달 신청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할다든지 또 우리가 집행문을 이제 달라는 소송, 우리가 집행문 부여 소송인데요. 이렇게 집행문 부여 소송에서 받았을 때는 원피고가 나와서 집행문의 부여소를 해서 알았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렇게 집행문 부여소에 의해서 판결이 송달됐을 때는 이때는 구태여 증명서에 송달을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나아가서 집행 채무자가 신문에 의해서 자백했다든지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 보시면요, 이게 증명서를 통해서 내가 뭐 A라는 사람이 승계이다라는 승계 집행문을 받았을 때, 그때 집행문을 부여한 사무관이 직권으로 승계 집행문 등본을 보냅니다. 승계 집행문 등본과 그 증명서 등본을 이제 채무자에게 보내주는데요. 이렇게 채무자의 승계에게 보내줄 때는 직권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채권자가 신청을 해서 우리가 보내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집행개시권으로서 뭐가 또 있었습니까? 담보 제공 서류를 제공하라라는 40조 2항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채권자의 담보 제공의 메인대란 말을 쓰는데 그 표현은 뭐냐면 그런데 담보 제공 조건으로 가집행 선고 판결이 확정됐을 때 그때에는 당연히 채권자가 그 담보 제공 증명서 그것이 공탁서거나 또 법원이 담보 제공했다는 증명서를 받아와서 그걸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증명서는 집행 전에 집행과 동시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특히 담보 제공 조건으로 만약에 가집행 선고에 있는 판결이 있는데 그 판결이 나중에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담보 제공 조건을 했는데 판결이 나중에 와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담보 제공 증명서가 확정됐을 때는 뭐예요? 이제는 더 불안한 게 없으니까 그 담보 제공 증명서는 필요 없고요. 대신에 확정 증명서만 제출을 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것이 이제 기출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의 반대급부의 이 반대 의무의 이행이라는 것은 이것도 집행개시권인데 이제 원칙적으로 우리가 반대급부 이행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상환 이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상환 이행에 대한 반대급부 이행은 집행 개시 요건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너무 자주 나오는 것들이 이제 좀 지치해집니다. 우리가 예외적으로 등기를 하는 것처럼 반대급부 이행과 동시행으로 이렇게 의사표시라는 반대 의무에 명할 때는 그때는 그 반대 의무를 하는 것은 집행문 단계에서 필요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게 민지법 153조 이하에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고. 따라서 일정한 반대급부 이행가 집행원이 때는 그 반대급부 불이행은 조건이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때 반대급부 불이행은 집행문의 부여 단계에서 필요한 요건이다. 하였습니다. 또 너무 중요한 것이 2번인데요. 우리가 이제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보증금 안 주니까 집주인에게 소송을 한 것이죠. 그럴 때 그 판결에 의해서 임대주택이라든지 상가 점포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임차인의 반대급부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죠? 집을 비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경매 신청해서 배당금을 받을 때까지는 집을 비워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이런 경우 이렇게 임차 보증금에 의해서 경매 신청할 때 그때 반대급부 이행은 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주임법 3조의 2에 나와 있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배당표가 확정돼서 배당금 받을 때 그때 가서 반대급부라는 명도 확인서를 견학인을 통해서 제출하면 된다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다만 이제 3번을 잘 보세요. 이런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반대급부 이행이 필요 없는데 우리가 전세권자가 전세금에 받지 않아서 현무 신청할 때 이때는 우리가 전세권과 전세 목적물의 이전은 별도로 조문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예외가. 그래서 민법상 동시행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제가 집주인에게 전세금 안 받고 우리가 목적물을 넘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실상은 우리가 반대급부, 즉 집을 비워주겠다라는 그런 이행 제공 사실을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내용 증명을 통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해 제공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 증명 우편을 전세권의 경매 신청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본래 급부 채무권에 대한 집행불능이다 돼 있고요. 우리가 보통 대상 채무권 원래 채무권에 대해서 집행할 수 없을 때 그것의 대상 채무권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상 채무권에 대한 집행을 할 때는 본래 채무권에 대한 집행불능이 필요한 개시권이 됩니다. 그죠? 따라서 다른 의무가 집행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그에 가름해서 이것을 집행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증명을 해야겠죠. 자, 이제 끝으로 우리가 이런 집행에 대한 우리가 요건 외에도 3번 이러한 그 집행 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집행의 소극적 요건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 집행의 장애가 되는 것으로서는 이제 주로 이제 개인회생, 뭐 회생, 파산 이런 것들을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집행 장애까지도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런 집행 장애는요, 일단은 제일 잘 나오는 거 파산하고 회생 절차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3개월 안에 파산 선고가 되고요. 그다음에 면책받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그 채무자가 이미 파산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채무자의 집에 대해서 경매나 가압류 가처분을 했더라도 요거는요 이미 했더라도 그 파산 선고됐을 때 그 경매 신청의 효력은 상실해서 됩니다. 물론 그 별채권자처럼 이미 파산 전에 저당권자 같은 경우는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별채권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별채권을 가진 저당권자는 자기가 파산 개시를 했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이것 한번 나왔는데요. 그럼 만약에 그 채무자가 그 파산이 되고 아예 면책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면책된 후에 다시 또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별도의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별도의 장애를 할 만한 게 없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청구서를 하고 이렇게 해야겠죠. 예. 그게 어디 있냐면 이제 우리가 16번의 줄을 보시고 이제 별을 한번 펼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채무자가 이게 파산 선고되고 또 3개월 또 지나서 그 면책을 받습니다. 그럴 때 이 면책 결정이 확정되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것에 이 확정된 후에 그 집행권원에 의해서 또 다른 회사들 채권자들이 이런 채무자에 대해서 즉 면책된 채무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 경매를 진행하거나 그런 경우에 압류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런 경우는 우리 판례는 집행 장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러면 만약에 면책 결정 확정 후에 그때 뒤늦게 들어온 그 압류 추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자법상 그 항고 문제가 아니고 그때는 청구 이소를 제기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파산 외에도 회생 절차가 있습니다. 회생.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그 회생이라는 것은요, 이제 회생 신청하면요, 회생 개시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에 따라서 그 회생 계획 인가라는 걸 거쳐서 일정 기간 내에 돈을 이제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보세요. 1항에 회생 신청을 해서 회생 개시 결정이 들어오면요. 일단 이미 들어와 있는 집행 가압류 가처분 입의경매는 모두 중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채무자가 갚아야 될 그 계획, 그 회생 계획이 인가되면요. 중지된 절차는 다 효력을 상실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회생 외에도 개인회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인회생 절차의 경우에도 똑같이 그런 개시 결정이 들어오면요. 일단은 집행을 앞으로 들어오는 집행을 할 수 없고요. 그러나 개시 결정이 있더라도 이미 개시된 집행 절차는 중지가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변제 계획이 인가가 되면은 그 중지되었던 중지되었던 경매라든지 가압류 가처분은 그때 가서 효력을 상실한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3번처럼 개인 해생 절차에서 개시 결정이 돼서 중지됐던 담보권 실행의 경우에도 나중에 변제 계획이 인가되면요, 그때 가서 속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보시고, 그래서 따라서 그 밖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거든 집행 정지라든지 취소 서류에 의해서 되는 경우, 또 집행 채권의 압류가 된 경우 등이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보완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전에 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A라는 사람이 B에 대해서 우리가 좀 두 가지예요. 첫째 이제 A가 B에 대해서 이 채무자에 대해서 A가 경매 신청을 하거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거나 또는 그 압류 추심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채무자 쪽에서 채무자가 일단 이때 이런 경매가 들어왔을 때 또는 이미 들어오거나 또는 앞으로 들어올 거죠. 그럴 경우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B가 파산 신청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파산 신청을 하면은 그런데 이때 파산 신청하면 나중에 파산 선고가 되면요, 우리가 파산 선고가 되고 뭐가 됩니까? 또 면책이 돼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이런 얘기인데 또 해생은 뭐 법인 해생이 있고 일반 해생이 있지만 이 해생 신청을 하게 되고요. 또 여기서 뭐죠? 회생 개시 결정. 그 회생 개시 결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보통 이제 한 4개월 정도 후에 뭐가 있냐면 보통 이게 한 3개월 걸리고 이쪽 한 4개월 걸리죠? 4개월. 그래서 회생 계획에 따라서 그래서 인가가 됩니다. 인가 결정. 또 개인회생. 자, 개인회생은요, 개인들이 회생을 할 때 이때는 우리가 똑같이 회생 개시 결정이 있게 되죠. 회생 개시 결정이 있게 되고요. 나가서 또 변제 계획. 이때는 보통 변제 계획을 보통 이때는요, 변제 계획을 채권자가 미리 써가지고 보통 5년 범위 안에서 우리가 돈을 갚는 것이죠. 그래서 변제 계획이 인가됩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좀 낯설은 제도죠. 근데 이제 뭐 보시면 일단 파산 신청을 해서 파산 선고가 되면요, 이때 종래 들어왔던 경매 일단 파산 신청이 되면요, 이때 파산 신청이 되면 우리가 첫째는 앞으로 어떤 경매나 이렇게 경매나 자체가 아예 못 들어오죠. 그죠? 이게 장애가 됩니다. 장애가 되고, 자, 이미 진행한 것은 우리가 중지했다가 파산 선고되면요, 이 중지했다가 효력을 상실합니다. 상실해요. 똑같이 해생은 이미 들어온 거죠. 이미 들어온 거는 중지가 되고요. 그죠? 앞으로 들어올 것은 못 들어옵니다. 장애. 그래서 해생이 진행점. 나중에 이게 중지했던 것이 어디에 해생 계획이 인가되면 이제 이 해생 계획에 따라서 법원에서 한 이 해생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경매가 진행하거나 또 경매를 중지시키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번 개인 같은 경우도 해생 개시 결정은 똑같아요. 우리가 중지가 됩니다. 앞으로 들어올 것은 장애가 됩니다. 못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이 해생 개시 결정이 있게 된다면 나중에 변제 계획이 인가되면요, 그때 가서 이 중지됐던 것들이 그때 가서 효력을 상실해요. 그죠? 그래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따라서 이때 예컨대 어떤 저당권자가 경매에서 경매를 신청했다가 이때 중지했다가, 그죠? 이때 저당권자 같은 경우는 이때 중지했다가 이때 가서 다시 경매가 진행할 수 있죠.
그러나 요 일반 회생 같은 경우는 이 회생 계획이 인가되면요. 이 회생 계획 인가와 변경 인가는 서로 다른 각도입니다. 이건 개인 회생이고 따라서 회생 계획이 인가되면요. 여기에 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전부 다 거기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중지 장애가 됐다가 우리가 상실된 경우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장애 사유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집행 개시 요건을 봤었고요. 나머지 거기 71페이지에 봤던 거 우리가 지금 다번에 집행정지 취소 문제 49조 문서는 다음 시간에 볼 것이고요. 라번에는 집행채권 압류도 다음 시간에 한번 보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죠. 72페이지에서 다음 시간에 그 판례하고요. 그 다음에 집행 절차의 종료, 그 다음에 집행 절차의 정지나 취소를 진행하겠습니다. 예.